안녕하세요. 지난 챕터에서는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로맨스 판타지에서 여주인공의 매력은 매력적인 인물들과 주도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 비롯하는데, 이는 결국 독자들의 기본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독자들은 크게 두 가지 기본 성향, 강박적 성향과 히스테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로맨스 판타지 독자들은 히스테리적 성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이런 히스테리적 성향의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려야 한다고 했죠. 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주의 만족감을 높여야 하고, 여주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주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주를 비롯한 조연들을 매력적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정리했어요. 전부 기억나시죠? 네. 이번 시간엔 이런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적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빨려드는 서술법이란 어떤 것인지 웹소설 서술의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설 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설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문학이 떠오르고 세계문학전집과 노벨문학상 같은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작품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문학 백선이라든지 세계 명작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소설이 굉장히 어렵고 높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두꺼운 책들과 작은 활자들, 이런 걸 떠올리면 글을 쓰는 게 아주 어렵고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소설과는 전혀 다른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글 가운데 가장 가까운 건 문학책이 아니라 일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기교나 기법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담백한 문장으로 그날 있었던 일과 자신의 소감을 적은 어린 시절의 일기와 가장 비슷합니다. 웰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시절에 썼던 일기가 딱 이런 형태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나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지 소소하게 적었던 일기. 그때 학교에서 뭘 가르쳐줬나요? 기억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일기를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배운 건 없어요. 그저 교과서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고 책을 읽고, 사실 우리가 내면 속에 있는 말들을 적는 데는 이 정도 훈련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정규 교과 과정 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12년 이상 해오셨어요. 네. 여러분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미 다 갖추었다는 겁니다. 웹소설을 쓰려면 단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웹소설, 그 중에서도 로판에서 요구하는 단어 수준은 중학생 정도예요. 그 이상이 되면 독자들이 쉽게 읽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짚었다시피 여러분 대부분은 정규 교과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럼에도 모르는 단어라면 대부분의 독자들도 모르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단어를 암기해서 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쓰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원하는 문장을 쉽게 쓰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모르는 단어를 새롭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기와 웹소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기는 그날 자신이 겪은 일 중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거나 중요한 일을 골라서 씁니다. 하지만 웹소설은 주인공이 겪을 법한 일 중에서 독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일들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전형적인 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관악산 연주함에 갔다.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위로가 되었다. 어때요? 평범하죠? 이걸 웹소설, 그 중에서도 로맨스 코드로 쓴 로판으로 변형시켜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에스테리움 신전에 갔다. 남자친구 알폭스 남작 문제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요즘 알퐁스는 이상했다. 만나자고 해도 자꾸만 피하고 만나고 있을 때도 회종시계만 바라본다. 에휴. 그렇게 한숨을 푹 쉬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이제 막 신전에서 나오는 남자, 알퐁스였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따라 나오고 있었다.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주인공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을 지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지아는 에스테리움 신전에 갔다. 남자친구 알퐁스 남작 문제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요즘 알퐁스는 이상했다. 만나자고 해도 자꾸만 피하고 만나고 있을 때도 회종시계만 바라본다. 에휴. 그렇게 한숨을 푹 쉬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이제 막 종탑에서 나오는 남자, 알퐁스였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따라 나오고 있었다. 네, 웹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술법인데요. 기성작가들은 이렇게 쓰는 것을 1인칭 같은 3인칭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 중심으로 쓰지만 3인칭으로 쓰는 대표적인 서술법이에요. 이렇게 쓰면 주인공에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중심으로 서술했잖아요. 거기에서 나를 주인공 이름으로만 바꿔준 겁니다. 언뜻 보기엔 쉬워 보여도 막상 써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나를 중심으로 쓰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인칭으로 쓰면 글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 쓰거든요. 주인공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은 배제한 채 시각과 청각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 관찰자가 내려다보듯 쓰게 되면 글에 몰입하기 힘들어집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주어를 나로 해서 글을 써보시길 권할게요. 특히 감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그런 분들은 이런 연습을 하시면 금세 고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인공과 지금 상황에 몰입해서 다음에 이어질 만한 상황을 써보겠습니다. 여자는 화사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한눈에 봐도 미인이었다. 발그레한 두 볼의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알퐁스의 팔짱을 끼웠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지아는 그녀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180이 넘는 키에 말끔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약간은 순진해 보이는 덥수룩한 금발의 곱슬머리. 평소 입고 다니던 푸른색 자켓과 흰색 바지,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 매달린 금빛 회종 시계줄. 분명 알퐁스가 맞았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한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주인공이 남자친구를 목격한 장면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딱 느낌이 오죠? 그 다음 내용은 어떤 게 이어지면 좋을까요? 주인공 중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으니 택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다가가서 관계를 끊던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마음의 준비를 하던가.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가슴이 서늘해져 왔다.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지아는 멍한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흘러내린 머릿결을 고쳐주는
알퐁스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환하게 웃는 정체 모를 여자, 그리고 그녀의 귀에 걸린 물방울 루비를 본 순간 지아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다. 저건 지아는 자신의 목걸이를 매만졌다. 똑같은 물방울 루비로 장식된 목걸이를. 장식과 세공 양식이 완전히 똑같았다. 자신의 목걸이와 저 여자의 귀걸이는 같은 세트임이 분명했다. 이를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지아는 곧장 그 둘에게 다가가 입을 열었다. 알퐁스, 지아, 당신이 여길 어떻게? 당황한 기색으로 알퐁스는 옆의 여자와 지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언가 변명거리를 찾는 것 같았으나 지아는 틈을 주지 않았다. 짝. 시원하게 뺨을 갈긴 지아는 목걸이를 풀어 집어 던졌다. 붉은색의 물방울 루비 장식은 아라리 떨어져 바닥에 뿌려졌다. 순식간에 주인공이 관계를 정리하는 장면을 완성했어요. 이 지문들은 학습 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느낌이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일반적인 로맨스 코드에서 볼 수 있는 전 남친과의 이별 장면과 큰 차이가 없죠. 이처럼 웹소설을 처음 쓸 때는 일기처럼 쓰면 됩니다. 일기에서 나를 주인공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꾸지 않고 1인칭으로 써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1인칭으로 쓴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여튼 일기처럼 몰입해서 쓴다. 이것이 서술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쉽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부 원칙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적은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장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대체로 짧은 편이죠. 그리고 여러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쓴 복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단문으로 짧고 단순하게 썼고요. 이렇게 쓴 문장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들이 거의 없어요. 중복되는 표현이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바로 쉽게 써야 한다는 원칙의 세부 원칙들이에요. 쉽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짧게 끊어서 쓴다. 복문을 쓰지 않는다. 같은 장면에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여러 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세부 원칙이 더 추가됩니다.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결국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야 같은 의미의 문장을 여러 개 쓰지 않아도 쉽게 전달이 되겠죠.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아까 썼던 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묘사가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장면이 쉽게 그려지죠. 주인공의 목걸이와 상대녀의 귀걸이에 걸린 물방울 모양의 루비 장식, 그리고 목걸이를 풀어 남친에게 던지는 장면도 생생하죠. 떨어진 루비 장식이 바닥을 굴러다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기에 미사여구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수식어도 없고요. 이런 미사여구, 수식어가 없어도 이야기 전개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줘요. 전개가 빨라지고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습작가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수식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만 쓰면 될 것을 2개, 3개, 생각나는 대로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비문이 되어서 뜻이 안 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책상을 묘사한다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수식어구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책상을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듯한 나뭇결을 지닌 고풍스러운 느낌의 넓은 합판 밑에 4개의 부드러운 곡선 문양이 새겨진 다리가 붙어 있는 가구. 이렇게 썼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혼란스러워요. 처음에 황금빛 물결이 나오기 때문에 바다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다가 나뭇결이 나오고 합판이 나오고 다리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읽고 책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쉽지 않죠. 이렇게 쓰는 것보단 그냥 나무 책상, 잘 손질된 책상, 잘 손질되어 나뭇결이 살아있는 책상 정도로 쓰는 게 훨씬 빠르고 직관적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전 예문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물방울 루비 귀걸이를 쓸 때 영롱한 붉은 빛이 신비롭게 감도는 물방울 모양의 루비가 가늘게 흔들거리는 귀걸이. 이렇게 쓰는 것보단 그냥 물방울 루비 귀걸이라고 쓰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작가가 직접 설정한 특별한 소품이라면 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로판 소설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루비 귀걸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루비 귀걸이, 물방울 루비 귀걸이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잡아서 써주는 것이 잘 읽힌다는 거죠. 속도감도 나고 빠르게 몰입됩니다. 이렇게 묘사나 서술을 할 때는 필요한 핵심 단어만으로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쓰는 건 많이들 훈련이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2년 동안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익히는 기술이 바로 이 요약이거든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교과서를 요약해서 암기 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싫든 좋든 시험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 기술을 다들 익히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묵혀뒀던 그 기술을 이제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을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한 단어들로 서술하는 거죠.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웹소설 서술의 절반은 완성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서술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가지 원칙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일기처럼 몰입해서 써라. 두 번째는 쉽게 써라. 두 번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세부적으로 4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짧게 끊어서 쓴다. 복문을 쓰지 않는다. 같은 장면에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여러 개 쓰지 않는다. 마지막 4번째는 핵심적인 단어로 명확하게 쓴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 웹소설을 많이 읽으셨다면 아직 언급하지 않은 원칙들도 금세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살펴본 2가지 기초 원칙을 가지고 함께 일화를 써볼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내렸던 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챕터 10번째 시간에 내드렸던 코드를 선택하는 과제와 4챕터 2번째 시간에 내드렸던 주인공을 설정하는 과제를 준비해 주세요. 이 드넓은 백지를 대체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여러분이 수행한 과제를 토대로 일화를 써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